자, 스테이지 3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에 채팅창에 올려주신 몇 개의 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우학교 고은주 선생님, 아마 하우학교는 대안학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 금지를 시키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수학의 발견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복습용 개념 문제집을 숙제로 풀어도 될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수학의 발견은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교육 과정과 뭐 관계도 별로 없는 그런 문제들이 시중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과정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은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 푸는 것이 다소 절차적이고 기술적이잖아요. 스킬을 쓰고 그런 것은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별로 필요 없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수학의 발견 자체의 성격을 가진 문제집, 워크북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그것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 개발되면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습용 개념 문제집을 풀어도 좋은데, 저는 복습용 개념 문제집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개념 문제집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념 문제집. 그냥 그 책 표지에 개념 문제집이라고 써 있는 건데 개념 없어요. 그렇죠? 개념은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집이 아니고 그냥 교과서 수준의 문제집, 뭐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집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풀어도 되는데, 제발 그 A, B, C, D 단계 또는 뭐 1, 2, 3, 4 단계 이렇게 아주 고난도 문제를 다루는 그런 추상위권 문제집은 절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교과서 수준의 문제로 아이들이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거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 우리 책으로 좀 그런 문제 푸는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한 권 정도 다루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또 이것이 무슨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김성미 선생님은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김성미 선생님 요새 평가팀 활동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점 부담 때문에 서술형을 40% 잡았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제 주변에는 서술형 100%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죠. 그분들은 객관식 60%가 너무 아깝다는 거고, 서술형으로 좋은 문제로 문제 많이 안 냅니다. 10개 이내로 내서 서술형만 100% 가서 채점 부담이 되죠. 하지만 이게 같은 학교 내에서 동학년에 합의만 된다면 100% 가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평가와 유사한 문제를 제출이 아니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교과서로 내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은 이제 수학의 발견 진도를 나가면서 교과서 풀이도 해준다고 한다. 한 편차 안 납니다. 걱정 마세요. 수학의 발견 수업을 제대로 하고 교과서 문제를 하나도 안 다뤄도 실제로 이제 실험에서 다 해봤어요. 수학의 발견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아이들한테 교과서 검정 교과서 연습 문제를 봐라, 시험 볼 때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다른 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만 했는데 아이들이 훨씬 더 잘 풀고 뭐 편차는 당연히 안 나고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예, 김선생님도 경력도 있으신데 너무 고민이 많으시네요. 예. 허난설 선생님, 저희 학교는 중2를 2명이 가르치는데 혼자만 수학의 발견 수업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교과서, 근데 이게 지금 2학년하고 3학년은 교과서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학년은 스테이지 이제 2 다음에 스테이지 3가 1차 함수예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 선생님 답변을 좀 드리면, 이걸 바꿨을 때 우리 책의 사용에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아이들이 답하기 쉽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그런 걸 감안해서 기존 교과서 방식의 질문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좀 안타깝죠. 이 시험 진도 때문에 아마 이럴 건데 다른 분과 합의가 안 되면 좀 어려 보여요. 같은 학교에서 하기가. 그분 좀 하고 이제 다만 스테이지 4나 5의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할 때 함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짝 뺀다든가 또는 그 부분에서 함수만 가르쳐서 함수라는 게 일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을 가르쳐서 할 수도 있어요. 일차함수를 본격적으로 안 배우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성근 선생님 수학의 발견 진도 나간 벅차죠. 예. 문제 안 풀어줘도 됩니다. 배수민 선생님 계산중학교 수학의 발견 진도 나가는데 교과서 정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하지 마세요. 교과서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수학의 발견 안 합니다. 발견은 뭐냐면 책임이 자기한테 있을 때 하는 건데 선생님이 내가 놀아도 선생님이 다 정리해 줄 거다. 특히 이제 시험 앞두고 선생님이 다 개념을 또 다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수업은 선생님으로서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로서는 나는 그냥 놀고 있다가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해주면 그때 공부할 거야. 이런 스스로의 그 발견과 수업에 참여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수업 시간만으로 충분하다 보고요. 교과 정리를 안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하은주 선생님, 고은주 선생님 다시 올린 개념 플러스 유형 기초 탄탄 잘 모르겠어요. 교과 수준 문제집인가 봐요. 예. 네네. 예, 이 정도 하고 이제 3단원 스테이지 3 들어갑니다. 역시 이제 해설서 먼저 볼게요. 해설서 이제 1차 함수를 다룬다. 1차 함수가 이제 다소 생소한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함수를 먼저 다루지 않은 거는 중학교 1학년 함수가 사실 없고 해서 그냥 원래 교육과정대로 다뤘고요. 중학교 2학년은 이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1차 함수를 먼저 다루고 나머지 것들을 부수적으로 다룹니다. 중3에서는 함수를 먼저 다루지 않았지만 방정식을 다룰 때 그 앞에 식의 계산, 인수분해나 다항식 곱셈을 방정식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방정식을 먼저 가르칩니다. 중3에서. 그 대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럴 때 논리적인 사고에만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그 바꾸는 거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중3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중2에서는 1차 함수가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요 1학기에 그것을 바로 그냥 3단원으로 끌고 와 스테이지 3로 끌고 와서 1차 함수를 먼저 학습하고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단으로는 서울 여행 1일차, 2일차. 이 서울 여행으로 간 거는 이 지필진이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 학교가 아닌데 서울에 와서 이렇게 서울 여행을 이대로 시킨 것을 가지고 수학을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 가면서 체험한 것이 이제 교과서로 나타난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 이 단원 핵심 지도 방향 보시면 다른 데는 한 대여섯 줄인데 여기는 한쪽입니다. 한쪽 전체. 왜냐하면 굉장히 이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 단원의 순서를 바꾼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기존 교과서는 당연히 수화연산, 문자화식, 방정식을 다 한 다음에 함수로 마지막에 이제 1학기에 골인하는 것이 되고 2학기 때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죠. 함수가 가장 최후에 다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후에 다뤄야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이것들을 다 기본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선수 지식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함수의 모든 것이 이것들을 배경 지식 쓰지는 않습니다.
함수를 해결하는 과정에 이것을 쓰는 거지 함수를 정의하는 데는 전혀 이것이 관계가 없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정의와 성질을 잘 적절히 이렇게 조절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 많지만 또 안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나라 예시도 함수를 먼저 가르치는 예시도 또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서워 죽겠어, 언니. 옛날부터 하나씩 기초를 먼저 하나씩 다 해놓고 함수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 벌써 변했어요. 고등학교는 2009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는 2009부터 이미 함수를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계산, 시계 계산, 방정식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2009부터. 그래서 지금 벌써 8년 이상 고등학교는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같이 나오고 또 전에 나옵니다. 2차 부등식은 확실히 2차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근데 과거 그 2007까지는 2차 부등식을 풀 때 같은 경우 2차 함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3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2차 함수가 교육과정상 고등학교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교과서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형적인 그냥 곱셈으로 부등식을 푸는 거죠. 곱해서 음이 드냐 양이 드냐 이걸 다 따져가는 이런 부식의 방법을 쓰고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위아래 가식적인 기하적인 그러한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든 게 전통 교과서였죠. 그거를 고등학교 먼저 벗어서 2009부터 해서 제가 2015 할 때 중학교도 고등학교 좀 봐라. 얼마나 아이들이 부등식을 쉽게 이해하냐. 방정식을 쉽게 이해하냐. 고등학교는 유리식, 무리식 계산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리함수 속에다가 유리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유리식에서 아주 복잡한 거, 무리식에서 이중계산, 이중근호 이런 게 무리함수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예 교육과정 다 뺄 수가 있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계산하기에 필요한 정도만으로 딱 한정했더니 한 20, 30쪽의 교과서가 이쪽으로 줄었어요. 과거에는 20, 30쪽을 다뤘던 유리식, 무리식 계산이 2009부터는 딱 2쪽으로 줄었어요. 그런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저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우리 교육과정은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정식 독립적인 단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인수분해 계산을 다 해야 되고 근데 결국 함수에 가서 써먹을 인수분해는요. 2차 함수에 써먹을 인수분해는 1변수 함수밖에 없어요. 2개의 변수, 3개의 변수 이런 문자를 사용한 복잡한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는 인수분해 이런 거 원칙도 이상하잖아요.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런 말이 얼마나 외교입니까?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강요해서 인수분해 시키는 그럴 필요가 전혀 그것이 그 뒤로 전혀 이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하루살이 같은 그런 지식을 억지로 가르치는 그게 인수분해거든요. 근데 2차 함수 속으로 들어가면요. X만 다루면 돼. X만. 한 문자에 대해서만 다루면 2차 함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거를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교재는 최대한 이제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재편성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1학기에 중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연산으로 인해서 애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함수로 살려야 되는데 함수로 가기 전에 애들이 죽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함수로 가기까지 겪어야 될 난관이 너무나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쓰러진다. 그래서 정말 살아남는 몇이 함수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함수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함수다 그래요. 사실은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전이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애들이 왜 안 어렵다고 하냐면 계속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 훈련하다 쓰러져서 함수 가서는 아예 안 들었기 때문에 함수가 어려운 거지 함수를 말짱할 때 정신이 말짱할 때 봄에 일찍 함수를 가르치면 함수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계산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지난한 과정에서 한순간이라도 애들이 집중력을 잃으면 함수에 도달하더라도 배울 힘이 없다. 이 마라톤 같은 느낌이에요. 마라톤 처음에 잘 뛰잖아요. 1km, 2km 잘 뛰다가 10km 넘어가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함수가 10km 이후에 나오면 안 되고 처음에 1km에 나와야 돼요.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면 함수가 가장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순서를 바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밑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써놨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정말 2009부터 해서 하위 요소로 통합해서 했다는 게 교육과정 보고서에도 나오고요. 실제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등학교 깔끔해졌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선생님들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고 아이들도 이해가 굉장히 빠르다. 이게 통합의 그런 이 효과, 불필요한 계산 과정을 대폭 줄였다라는 것이 교육과정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 밑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식이 아닌 패턴으로 1차 함수 이해하기. 1차 함수도 교과서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1차 함수 정의를 교과서는 식으로 정의한다. 식. y는 ax 플러스 b. 1차 식이죠. 그렇게 정의한 게 틀렸다 그건 아니고요. 당연하죠. 정의는 그건데 그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다 보니까 1차 함수를 아이들이 식으로 이해해버린다. 1차 함수는요. 변화 과정이고 관계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이해하지 않고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식 y = ax 플러스 b에 a가 0이 아니면 1차 식이야, 1차 함수야 라는 말은 그야말로 사무적이고 마지막 아무 맥락도 없는 그런 지식인데 그것만이 애들 머릿속에 남아서는 안 된다. 1차 함수를 배우고 남아야 될 이 표상이 생각이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야 되는데 애들한테는 단상밖에 안 남았어요. 딱 하나.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 제가 중2짜리 지나가다 딱 찔러서 1차 함수가 뭐야? 그러면 그냥 y = ax 플러스 이게 100% 나와요. 직선이고요. 그게 변하는 게 일정하고요. 관계가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변하는 관계 이런 관계나 함수를 얘기하지 않고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건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피하려고 정의를 굉장히 뒤에 늦춰놨고요. 1차 함수를 다양하게 그리고 한 문제 속에서 한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다양한 걸 다 표출하도록 과제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정의하더라도 이 그래프로도 또 확인하고 관계로도 보고 지금 현재 교과서는 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래프로 가요. 이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함수라는 게 관계로 정의되잖아요. 관계. 한 변수가 변하면 정해짐에 따라 또 다른 변수가 하나로 정해지는 이런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그냥 식으로 y = ax 플러스 b로 바꾸는 건요. 엄청나게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화된 거예요. 이 관계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왜 갑자기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디딤돌이 없이 그냥 바로 가는 직방으로 가는 그것은 문제다. 그래서 관계를 가장 먼저 이제 한 다음에 그것을 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구체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마지막에 1차 함수로 간다. 1차 함수가 정의되는 과정이 관계에서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식으로 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 과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그 구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차 함수 식을 구하는 것도 교과서에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어진 조건대로 특히 유형별로 유형별로 문제 푸는 것처럼 교과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1차 함수 식은 식만으로 독립적으로 구하지 않도록 표와 그래프, 식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1차 함수와 그래프가 첫 번 이제 자문 지도 계획에 나오죠. 1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서에 이제 학습 목표 상세화한 부분을 보면은
일참수 뜻에 관한 거죠. 뜻에 관한.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는 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간단히 되어 있는 것을 네 개의 성취 기준과 핵심 양양을 섞어서 만든 거기 보면 관계를 추측하는 것. 그 관계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이제 아이들한테 주어지고 표현하게 만들고 특징을 발견하고 표현과 발견, 주체가 다 아이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고 역시 표현하고 또 특징을 추론하는 이 과정을 그 주도성을 아이들한테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시면 함수 개념이 다양한 상황에서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용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화상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집합이 중학교에 있었을 때는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집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집합이 이제 다시 고1로 올라간 이후에 고등학교의 정의, 그거는 이제 집합으로 정의하죠. 집합으로. 대응관계란 말은 집합의 대응관계나 지금 여기에 두 변수의 대응관계 똑같이 쓰는 말인데 대응, 그때 우리 통상 말하는 대응을 이렇게 X, Y의 집합을 놓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이 대응관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집합의 대응관계고 중학교에서 말하는 대응관계는 종속관계입니다. 종속관계. 맥락적으로 두 개가 원인 결과의 관계로 X라는 독립변수로서의 X가 먼저 변하면 종속적으로 Y가 따라서 변하는데 그때 Y가 하나씩 정해져야 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루는 함수는 맥락 없는 함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종속관계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래서 상수함수 다루지 않는 게 상수함수는 대부분 다 숫자로 그 치역이 하나로 고정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맥락이 없어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상수함수는. 그래서 중학생들이 상수함수 이해하기 어렵고 해서 다 고등학교로 올라가 있고 중학교는 변하는 것만 Y도 되도록 변하는 것만 최대한 이제 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있는 그런 거다. 종속관계로서의 함수를 이제 다루는 것이 중학교고 대응관계, 그러니까 집합의 대응관계로 추상화시킨 함수의 정의는 고1 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발문은 두 변수의 관계를 물었고 관계가 일차 함수가 되는지를 표, 그래프, 식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이 일차 함수다 라고 판정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두지 않았고요. 그게 일차 함수가 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까지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일차 함수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쪽에서도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뭔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뭔가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성취 기준의 핵심 역량을 섞어서 이렇게 네 가지의 학습 목표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그 규칙을 발견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잠깐만요. 두 변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직선이 되는 경우의 특징을 발견하고 이것을 기울기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다. 기울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초등의 비율과 연결되는 가장 중고등학교 전체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개념은 비율이다. 비율. 초6에 배웁니다. 고3까지 뭐 미적분도 다 비율이에요. 비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이게 비율이죠. X, Y의 변화 관계. X, Y 변화 관계는 중학교는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 변화량이 X가 0으로 접근할 때, 무한으로 접근할 때 그게 미분계수잖아요. 똑같습니다. 기울기는 그래서 나중에 미분으로 연결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정의해서 그냥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걸 기울기를 한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기울기를 정했는가가 그 정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긴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책은 그 부분을 탐구 활동을 2개나 만들어서 기울기를 정의하는 데까지 아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차함수 관계가 되는 것을 표, 그래프, 식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을 역시 계속 그래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함수의 그 y콜 ax, y콜 3x 플러스 1 이게 1차 함수냐? 그럼 아이들이 1차 식이니까 하는 말은 가장 멍청한 대답이에요. 정말 좋은 대답은 이게 함수니까요. 함수니까. 1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이것이 함수냐고 묻는 질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가 이게 왜 함수냐를 물어요. 함수. 1차 함수냐 묻지 않고 이게 왜 함수냐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탐구활동을 미처 지금 지적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x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 y가 하나씩 정해진다는 설명을 하는 과제가 이 책에 혹시 지금 제가 없더라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1차 함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차 식이니까 1차 함수다라는 거는 엄청 추상화된 개념이 쏙 빠진 그냥 그야말로 절차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함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함수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중3에 올라가면 2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를 그냥 2차식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함수를 잘 못 가르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함수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치다 보면은 1차 함수가 이제 예측성의 의미, 예측성이라고 썼지만 수학에서는 well defined입니다. well defined. 왜 하나로 y가 결정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아이들이 물을 수도 있고, 그냥 수학책에서는 왜 하나냐는 설명하지 않죠. 하나인 것을 함수라 한다. 그럼 왜 두 개인 건 아니냐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위반이다.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두 개만 안 된다. 세 개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측성, 예측 가능한 또는 well defined 된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수학은 그래서 여기서 함수만 그런 게 아니라 well defined 되는 게 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 수학은 well defined 되는 것만 정의하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이 부분은 이제 검정 교과서 예를 제가 들지 않은 것은 기존 검정 교과서가 이 그래프 특징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바로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 가는 과정이 없어요. 없어서 그냥 바로 탐구하기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탐구하기 3번은 엄청 실험 과정에서 많은 수정을 거치고 지금 이렇게 정착할 때까지 아마 가장 2학년 책에서는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필진 사이의 그런 문제입니다. 컵의 모양도 엄청 바뀌었고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 그다음에 주어진 상황도 엄청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근데 뒤에 그 해설서에 자세히 그 부분은 써놨으니 그 부분을 보면서 이해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음료수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줬고요. 밸브를 열고 5초마다 각각의 컵에서 음료수 높이를 쟀다. AB 컵의 높이는 모두라는 조건, 모두 120mm다. 높이가 같다. 그리고 30초 만에 가득 찼다. 자, 여기서 빠진 조건이 뭐냐면 두 개의 부피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없어요. 근데 뭘로 그 말을 준 걸 처음에 줬다가 뺐는데 뭘로 짐작하냐면 일정하게 나오도록 일정하게 나오도록 했고 그다음에 30초 만에 가득 찼다. 그러면 그게 용량이 같다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추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다음에 표에서도 120을 준 이유는 가득 찼다는 것에 어떤 이제 예로 그냥 바로 주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이 120을 의외로 너무 실험 과정에 못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120을 준 거고요. 처음에 이제 20만 준 거는 이제 30초 만에 120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일정한 비율이죠. 일정한 비율. 그래서 20 하나를 줬는데 여기는 얼마를 주는가가 엄청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마다 달리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답들이 해답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근데 이 답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는 아이들 스스로 이 5칸을 채우도록 여백을 준 거죠. 여러분도 아마 해답 보지 않고 이렇게 여기를 한번 5개를 꾸며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필진이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애로를 느꼈어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여러분도 이걸 경험을 해야 아이들이 이걸 만들 때 이런 경험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하고 나서 해답의 해설지에 다른 사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고 보면요. 너무 쉬운 걸로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경험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봤더니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얘가 여러 개 있다는 걸 또 다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컵이 이렇게 아래가 좁고 위가 이제 넓으니까 갈수록 올라가는 증가량이 작죠. 높이가 증가량이. 그걸 감안해서 높이를 여기서 써야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20보다 큰 수를 써야 됩니다. 처음을 20으로 잡아버리면 절대로 120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0보다 큰 30이나 뭐 35나 40 이렇게 잡지만 뭐 28 잡아도 되고 27 잡아도 되고 어떻게 잡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숫자들을 다 조절하면 가능하다. 120이 딱 가야 돼요. 단 조건은 갈수록 증가량이 작아져야 된다. 증가량을 뭐 1 간격으로 할 수도 있고 0.5 간격으로 할 수도 있고 증가량을 뭐 50 할 수도 있고 그건 처음 숫자를 얼마 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만 얘가 직선으로 이 컵이 올라가는 게 직선이기 때문에 증가량은 일정해야 돼요. 감소량이죠. 감소량이 일정해야 돼요. 그런 원칙만 지키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활동 결과를 공유할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다양한 수치가 나왔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답이 하나밖에 없으면 답답하죠. 틀렸다 맞았다가 주안점이 되지만 너는 그렇게 했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비교 가능하죠. 패자는 없죠. 다만 틀리게 하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틀린 애가 왜 틀린 것을 이제 스스로 잡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제가 수업에 가보니까 수학 선생님들은 컵비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것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수학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과제의 의도는요. 컵 B에 있지 않아요. 이 뒤로는 컵 B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컵 A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컵 A가 일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컵 B는요. 그냥 한번 다양하게 있다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셔야지. 수업 노하우에도 자세히 써놨지만 컵 B에 집중해버리면 이날 목표는 빵 됩니다. 이것이 이 일정한 이 폭을 가진 컵이 이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가서 이것이 결국 직선 형태로 점이 찍힌다. 이 그래프가 직선형으로 갈 거다라는 그것이 목표고 곡선으로 가는 부분은 다르다라는 것 정도. 이것이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예시로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노하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제 하나는 이제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의 특징은 교과서처럼 축을 주지 않았어요. 축마저도 이제 애들이 스스로 찍어야 되고 한 칸을 얼마로 할 건지 이 간격 이것도 그 주도권을 아이들한테 줬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이거는 음수가 없으니까 1사분면 쪽에 크게 나타나게 해서 이제 직선으로 가는 것과 곡선으로 가는 이 두 가지 풀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그린 아이가 정상인데 뭐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고 5초 간격으로 점이 찍히겠죠. 점이 찍히는 것만 찍어도 되고 이것을 어떤 애들은 선으로 연결하더라고요. 연결하는데 실험은 조금 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실험에는 조건을 지금처럼 갖추지 않고 조금 더 열어놨더니 끝에 가서 만나지 않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고 120을 딱 맞췄을 때 훨씬 더 아이들이 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꿨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 생각과 모둠 활동을 통해서 모둠의 의견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관찰에 일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이제 식을 비로소 쓰게 하는데 y = 4x. 2번에서도 그 컵 A에 대해서만 쓰기를 원합니다. 컵 B는 뒤로 다루지 않고요. 이것이 4배라는 식은 일차함수기 때문에 구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y = 4x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해요. 애들은 물론 생략 안 되고 y = 4 곱하기 x 이런 식을 쓰는 초등학교 문자는 안 쓰지만 유일하게 쓰는 게 이 규칙 찾기입니다. 그래서 y = 4 곱하기 x 4 곱하기 k 곱하기 x 이게 교육과정에 나오는데 초등 교육과정에 이건 초등학교 이미 썼고요. 또 중1에서도 이 정도 식을 만드는 것이 이제 문자와 식 배울 때 식 세우는 거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함수라는 개념으로 식을 세우는 건 아니고 그냥 1차 함수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식을 세우는 초등 때부터의 관행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직선인 경우에 그 특징을 한번 아직 정의하기 전에 특징을 먼저 살피는 것에 질문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서를 갈게요. 해설서. 탐구활동 의도를 보시면 탐구활동 의도가 네 가지 이제 의도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 의도를 보시면 모양이 서로 이제 다른 물컵이 있고요. 1학년에 다룬 정비례 관계 예시를 하나 드립니다. 정비례 관계가 1학년 때 다룬 함수 단원에 있는데 그것과 아닌 것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정비례랑 연결하는 거죠. 1학년 때 정비례를 y = ax라는 식으로 나타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y = 4x도 초등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중학교 1학년 정비례식으로도 가능하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게 하는 것이 의도. 그리고 물의 높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들이 추측해서 그 변화율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변수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내는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직선이 아닌 것은 여기에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하나 더 줬을 뿐이다.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직선이 되는 것은 어떤 하나를 가르칠 때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 저는 제가 쓴 책에서는 이것을 보색 대비라고. 어떤 개념의 보색 대비론 이렇게 제가 이름 붙였는데 그러니까 보색이 있을 때 그 색이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이게 직선이 있을 때 이게 직선인 이유가 직선이 아닌 녀석이 있기 때문에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직선만 가르치는 거는 좀 직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이해에 도움이 좀 덜 된다. 그래서 직선이 되는 상황의 특징이 그렇지 않은 직선이 아닌 상황과 비교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질 때 이 변화 패턴이 일정하다. 패턴은 표에서 나타나죠. 표에서 보니까 증가량이 일정한 그런 것을 아이들이 만들어 보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수식은 정비례 관계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써줬고요. 이것이 이후에 기울기 개념과 연결. 사실은 지금 기울기 개념이 없지만 저절로 사가 나왔잖아요. 사가 기울기인데 그런 거 나중에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 여기서 기울기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답안을 보면 그래프 예시가 있는데 사실 요렇게 나온 건 실험 결과는 아니고요. 실험 결과는 아마 그 뒤에 그 다음 쪽에 실험 결과 데이터가 저 2장 정도 넘기면 실험에서 나온 아이들의 데이터는 이 끝에 여기가 만나지 않는 상태, 그게 실험할 때 나타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꿨고요. 지금 좋은 그래프가 지금 나타나 있죠. 모분 답안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답안 그 정도 하고 수업 노하우로 바로 넘어가면 수업 노하우는 이제 모두 컵의 높이가 120 그리고 30초만에 가득 찼다 이런 조건을 이제 제시한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좀 바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실험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딱 만나는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 풍부해진다. 근데 이 조건을 풀고 보다 열린 문제로 하셔도
나름 훨씬 또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컵의 높이가 이제 120ml 똑같다는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한 바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좌표 눈금이 없는 모눈을 주고 좌표축도 없고 눈금도 없는 기준점이 없는 걸 준 것은 어쨌든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프가 보면 아이들이 이 한 칸 잡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후에는 아이들이 칸을 잡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거기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바르게 그렸는지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져야만 그 뒤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중간에 꼭 점검을 하고 그래프를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그래프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래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컵 B의 그래프를 많이 이제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 그냥 경향성, 다를 수 있다, 다양하다, 직선이 아니다. 이 정도가 컵 B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풀이 중에는요 기울기 개념에 거의 근사한 표현을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울기를 알아서가 아니고 생각 자체가 기울기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깊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기울기로 넘어가면 그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한 아이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잠깐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는 이런 풀이는 기울기 때 다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연결선만 남겨놓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업 연구 볼게요. 제가 썼네요. 개념 이해의 보색 대비.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자세히 썼는데 개념을 이해할 때 딱 그것만 가르친다. 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의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색, 정의가 아닌 것을 대비시킨다.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답면체를 가르칠 때도 정답면체 정의에 맞는 5개만 가르치는 것보다 정답면체 조건이 틀어진, 그래서 뭐 준정답면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입체 도형을 가지고 정답면체 정의를 비교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정답면체가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된 거구나 라는 이런 설득이 훨씬 더 역설적으로 잘 된다라는 겁니다. 초등에서는 분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 분수가 어떤 걸 똑같이 나눠서 쪼갠 거다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 교과서가 그림을 다 똑같은 것만 나눠줘요. 그래 버리면 아이들이 똑같다는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은 걸 자꾸 주고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면 이게 아닌데 똑같아야 되는데 라는 말이 저절로 이제 아이들 그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피자를 나눌 때도 절반을 딱 예를 들면 4등분 한다면 딱 90도씩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안 자르고 좀 한쪽을 크게 하고 이렇게 잘라서 야 너네 아무거나 하나씩 4분의 1씩 먹어라. 그럴 때 아이들이 막 이제 대드는 상황이 되죠. 저 잘못 잘랐다. 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4분의 1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4분의 1은요. 똑같이 잘라서 그중에 하나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아이들 입속에서 나오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때 고색 대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직선이 된다는 것이 직선이 아닌 경우를 대비시킬 때 더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제 식으로도 1차식이 아닌 2차식, 3차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1차식만 있는 게 아니고 2차식도 있구나. 이것을 주된 소재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 예시로 들어서 가르칠 때 대비시키는 것이 보다 명확해진다. 또 지금 고등학교는 문제가 유리식인데 y 이퀄 3x 더하기 x분의 1 이게 유리식이야, 유리식. 이것이 몇 차식이냐 물으면 애들이 1차식이라고 그래요.
1차 함수처럼. 이런 경험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유리식을 안 보여주고 그냥 다항식만 가르치다가 갑자기 유리식이 나왔을 때 애들이 유리식인지 모른다. 다항식 나눗셈 하다 보면 유리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리식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허용되는, 다항식 연산에 허용하면 안 되는 식인데 이것을 허용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는데 문제는 그 오류를 다른 애들이 또 오류라고 말을도 못해요. 왜? 정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보색 대비를 해가면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수학적인 추가 탐구를 좀 넣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커피의 변화 그래프가 보면은 A와 차이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A와 차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포물선 현상을 보입니다. 사실은 포물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중3에서 이제 이차함수를 가르칠 때에 어떤 참고하는 그런 상황, 이차함수란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또 함수가 있다는 것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 탐구로 넣어줬고요. 하나만 더 다루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이게 첫 번 그 단원 개관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여기서 10분 쉬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1시 3분인데 11시 10분, 11시 10분까지만 쉴 테니까 10분까지 쉬시고 11시 10분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